이런 압박을 동원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유도할 거란 말이죠. 그 요구사항은 통화 가치를 절상해. 통화 가치를 절상해야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화를 유도할 수 있어. 바로 요겁니다. 그럼 위안화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통화의 상대적 강세화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달러화의 약세화는 약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수출업자들한테 수출하지 말라는 신호거든요. 수출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겨라라는 신호예요. 환율 절상 압력과 스테이블 코인 전쟁, 이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이 미 대통령의 인물됨을 생각해 보면 참 특이한 게 주변국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라, 더 많이 사라. 사들인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죠. 이게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바예요.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달러에 기초한 1달러당 1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달러화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마저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앞에 12년차 기자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인터뷰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님께 마이크를 옮겨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립니다. 일단 그 트럼프 이제 행정부 2기 들어서 일단 지금까지는 이 고율 관세 정책이 이제 주 통상 카드로 쓰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과거의 1기 때에는 좀 뭐 트럼프가 이제 뭐 달러 강세에 대한 약간 불만도 좀 드러내면서 뭐 환율 압박도 좀 했었고 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좀 원달러 환율이 뭐 1,364원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다시 약간 뭐 관찰 대상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트럼프 1기 때로 돌아가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했었어요. 근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내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켜 나가면서 고율의 관세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비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 많이 드리는데 욕조에 따뜻한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관세라는 얼음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똑같이 뜨거운 물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전쟁에 대해서 그대로 환율로서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관세만으로는 전쟁이 성립되지 않는구나. 관세 부과만으로는 상대국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되진 않겠구나. 뭔가의 다른 대응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소위 스스로 환율을 또 외환시장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건 할 수 있지만 외환시장 개입은 통상적으로 뭐 강달러를 약달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강달러로 만들 만큼의 외환시장 개입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외환시장 개입,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런 외환시장 개입은 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러니까 미세 조정인 거예요. 주로 이제 구두로 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든가 구두 개입, 혹은 이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혹은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외환시장의 급변동을 막는 수준인 것이지 등락을 막는 수준이지, 큰 흐름 속에서 강달러로 가는 기조를 약달러로, 약달러로 가는 기조를 강달러로 전반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어떤 위안화 절상 압력을 취해서 그래 위안화 가치 2배로 올릴게 라고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취하더라도 중국이 이 고종 환율제를 활용해서 계속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플라자 합의 때로 좀 돌아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비유해서 그때도 일본이 미국의 패권국적 지위를 흔들기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의 GDP의 거의 7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이 제2 패권국의 지위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 그 대처는 결국 일본의 엔화 가치를 2배 가까이 절상시키는. 절상시키는 압력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썼던 카드가 뭐예요? 방위입니다. 방위 안보.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방위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방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란 보고서에서는 그걸 디펜스 엄브렐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 거. 그밖에 나머지 패권국적 지위가 그러했었고요. 그런데 1985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중국의 지금의 패권국적 지위가 2위 패권국적 지위가 1985년에 일본의 지위랑은 또 다릅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 안보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고 의존하기는커녕 대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특히 미중 어떤 갈등, 무역 전쟁에 대해서 대처를 해 왔고 그동안 뭐 영토 확장, 자원 영토 확장, 또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여러 방면에 걸쳐서 확장을 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관세 전쟁이라는 카드를 트럼프 2기 때 썼지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과정으로 전개가 됐고 그 이후에 관세 전쟁 이후에 어떤 카드가 있을까? 사실 제2의 플라자 합의 있을까?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현재 판단 내려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전쟁일까? 바로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환율 전쟁,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는데 환율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그럼 어떤 양상일까? 중국을 압박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취해 나가긴 어렵다.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카드가 아마도 공동대응이라는 카드고 또 두 번째 중국이 갖고 있는 큰 카드가 히토류 공급 차단이라는 카드가 또 있고 또 역시 많은 분들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3위 국으로서 보유하는 규모가 3위국으로서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니 대량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전략도 카드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카드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벌이 상대 어떤 적에게 침을 쏘고 나면 상대에게 공격이 되겠지만 자기도 죽거든요. 그런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카드를 쓰면 그러면 매각한다고 실제 어떤 누군가가 대량 매수해 줄까? 지금 미국 국채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통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대량 국채를 매도하면 국채 가격이 급락할 텐데 그러면 나머지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국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전략적 비축 자산이 규모가 크게 줄어들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쓰기가 쉽지만은 않다. 다만 카드를 쓴다면 또 쉽지만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국채 보유국으로서 3위국이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걸 카드로서 생각했다면 여전히 1위 국적 지위를 유지했어야죠. 미국 국채 보유를 더 늘려왔어야죠. 더 많은 미국 국채 보유를 갖고 있고 세계 국채 보유량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어야 국채를 대량 매각했을 때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을 더 초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오히려 줄여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국채 매각을 통한 압력 카드가 좀 무뎌지는 경과로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렵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채 매각이라는 카드를 굳이 쓴다면 최근처럼 미국 국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는 구간에 이때 국채 매각을 조금이라도 더 단행하면 그게 어쨌든 국채 금리를 더 뛰어넘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가 뭐 5%를 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5.5 정도 왔을 때 만약에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서 6%를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경험하거든요. 역시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흔들릴 때 일정 부분의 국채를 매각함으로써 미국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카드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국채 매각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 카드로 사용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어쨌든 카드로서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이 관세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 내려지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 경기가 지금 어려운데 몇몇 중국의 경제를 두 개로 구분하는데 신경제와 구경제. 이 구경제는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신경제적인 측면만 세계 경제를 위협할 만큼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제와 구경제를 구분해서 이해해야만 중국이 아직까지 4%대의 성장률을 유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어쨌든 신경제가 있어서 나름 버티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예전보다 저성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와중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더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중국은 공장 가동을 더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규 일자리는 더 위축될 수 있고 그럼 청년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소비가 더 침체되는 내수 경기가 진작이 안 돼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기준금리 성격의 LPR을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가동해도 궁극적으로 아무리 그 유동성을 퍼부으면 뭐합니까? 그 유동성을 퍼부어도 그게 실물 경제 회복으로 선순환을 이끌 수 없어요. 중국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관세 전쟁을 지속하면 안 될 거라는 판단을 내리고 중국도 관세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면서 둘 다 무승부로서 뭐 12라운드 복싱 경기에서 1라운드 정도 끝난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현재 무승부로서 무역 협의에 이른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 나갈까? 저의 의견은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가져가긴 어렵고 중국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나라들 가령 한국, 일본 특히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 영국, 유로피언 국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안보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보라는 카드 너네 나라 통화가치 절상해 안 들어? 그러면 방위비를 더 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의 카드로서 관세 전쟁이라는 압박 그리고 국방 방위라는 카드로서의 압박 이런 압박을 동원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유도할 거란 말이죠. 그 요구 사항은 통화 가치를 절상해. 통화 가치를 절상해야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화를 유도할 수 있어. 바로 요겁니다. 그럼 위안화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통화의 상대적 강세화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달러화의 약세화는 약이 돼요. 항상 이제 이 달러의 가치를 생각하실 때는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여러 나라 통화를 두는 겁니다. 이걸 베스켓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기축통화국 성격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로존, 유로화, 또 영국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위스 크로나, 일본 엔화 이 6개의 나머지 기축통화국들과 달러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인데 나머지 통화의 가치를 절상시키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절하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못 건드리더라도 달러화의 약세화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공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같이 절하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유동성을 공급하다든가 어쨌든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계속 약세화를 만들고 위안화도 적정한 수준의 약세화를 가동할 것이다. 물론 과거보다는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국 통화와의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국 입장에서 나름 내수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나름 위안화 가치가 다소 절상되는 것이 뭐 수입할 수 있는 여력,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걸 또 활용하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상을 보면 하반기 들어서 환율 전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지겠는가? 중국과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이 기축통화국 혹은 기축통화국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세계 GDP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로서 역시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효과가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화와 위안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국들의 통화 가치가 다소 절상되는 흐름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안화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다소 약세화를 여전히 유도하는 흐름. 그리고 달러화는 위안화보다 더 약세화를 야기하는 흐름. 결국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도록 압박을 가했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긴 상황 하에서 달러 가치를 절하시켜야만 그래야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더 늘리고 가동을 더 늘리고 그래야만 미국의 소위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든가 선순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의 환율 전쟁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관세에 이어가지고 환율까지 이제 통상 무기화되는 그런 뭐 흐름 속이라면은 이제 어떤 한국 이제 산업계에 좀 가장 먼저 타격에 갈 수 있는 어떤 업종 네. 어떤 게 좀 어디라고 보시는지 뭐 네. 가령 뭐 전기 전자나 반도체처럼 환율 민감도가 좀 큰 업종 뭐 어떤 게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너무 그러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이 미중 갈등이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양상을 다른 여러 가지 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환율 절상 압력이라는 관점에서만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또 좋은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근데 어떤 산업에게는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게 좋을 것이고 어떤 특정 산업의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울고 웃는 환율이 요동침에 따라서 울고 웃는 주체가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규명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정말 큰 틀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적자국이었던 나라가 무역 흑자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걸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제조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가동률이 늘어나고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약세화가 유리한 거죠. 그 측면만 본다면. 근데 우리나라로 또 돌이켜 본다면 달러화의 약세화가 어느 정도 전개된다라고 가정할 때 어떤 특정 산업별로 수출을 더 많이 의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하는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좋겠고 또 수출을 안 하는 기업은 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밸류 체인상 어떤 특정 중소 중견 기업이 수입의 역할을 하고
그 수입품의 일부분 가공이 되거나 비가공된 원자재나 부품들을 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게 제공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이 밸류체인 전체로 본다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기업은 없고 수출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라고 가정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강달러면 수출하기는 더 좋아지죠.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겠죠. 그런데 약달러화 된다면 아무래도 수입업자의 부담은 덜해지겠죠.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세는 관세대로 부과를 해야 되고 관세 전쟁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의 압박 카드로서 계속 가져갈 겁니다. 방위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국방이라는 영역도 미국의 나의 지휘 아래 있어라. 이게 하나의 압박 카드가 되는 거예요.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두 가지 카드를 계속 가져가는 범주 내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박을 취하니까 관세는 관세대로 부과되고 그리고 달러 가치는 약세화된다. 그러면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수출업자들한테 수출하지 말라는 신호거든요. 수출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겨라라는 신호예요. 미국에서 제조기지를 옮기면 관세 안 물고 그리고 미국에서 수출할 때 수출 경쟁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게 달러 약세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전체 이 기업의 어떤 부가가치라는 것을 계산했을 때 수출이 더 많이 기여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관세 압박과 환율 압박은 상당히 부담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대적으로 대표적으로는 뭐 원유를 수입하는 정제 석유 정제 회사, 석유화학 산업 또 예를 들어서 미국 농산물이죠. 대두나 옥수수나 이런 것을 수입해서 사료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업종은 상대적으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역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세화되면 수입하는 비용이 절감되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섹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고, 뭐 그게 일종의 수출은 여행 수출, 여행 수입도 마찬가지죠. 또 그 여행 수출, 여행 수입이라는 큰 범주 안에는 유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한국에서 유학을 보낸 많은 부모님들이 강달러일 때 어땠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서비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강달러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달러 가치가 약세화 된다면 유학을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학 서비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약세화되는 것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무역 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더 피해가 있느냐라는 것을 논할 때는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냐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냐 이렇게 좀 구분해 보시면 좋겠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석유 정제나 낙농업 이런 업종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더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로 보아도 약세화된다라는 것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가 사오는 각종 달러 표시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죠. 그럼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죠. 재미있게도 미중 무역 갈등과 관세 전쟁의 양상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고 생산 비중을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 에너지 수요가 줄어듭니다. 총 에너지 수요가 줄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는데 강달러에서 또 약달러화 되니까
사오는 에너지 가격이 더 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약세화,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상대적인 원화 가치가 세지는 강세화되는 이런 국면에서는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는데 달러 가격도 또 떨어지니까 에너지를 사오는 단가가 굉장히 싸지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에는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가 안정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거시경제적으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겠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2024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도는 과정에서 2% 혹은 2%를 밑돌 때 강달러라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 1,45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1,400원 언더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강달러에 대한 공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겠거니 하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하니까 결국 강달러의 약세화, 약달러화라는 움직임이 전개되면 될수록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고 그것은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죠. 이것이 결국은 상대적인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수출 기업이냐 혹은 서민 경제냐라고 논했을 때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 있겠다.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거시적으로 좀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환율 압박과 이제 동시에 혹시 이제 금리를 문제 삼을 경우는 없을지가 조금 전 궁금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약간 좀 낮추라고 연준을 압박할 경우는 없을지, 그런 시나리오는 혹시 없을지가 좀 궁금해서. 네. 그럴 경우 뭐 그럴 경우, 그리고 또 혹은 뭐 동맹국에도 비슷하게 통화 기조를 요구한다라든지 그렇게 좀 할 경우는 없는지도 좀 궁금해가지고.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처음 들어본 질문인데 이거 참 재밌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이 미 대통령의 인물됨을 생각해 보면 참 특이한 게 통화 정책의 어떤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표현들이 많아요. 연준은 원래 없었다. 그래서 연준을 없애도 된다라든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바로 뭐 사임시킨다든가 뭐 이런 종류의 발언들을 해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라는 어쩌면 정말 이 분리되어야 될 행정부의 재정 정책과 이 통화 당국의 통화 정책이 분리되어야 될 이런 움직임에 역행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됨입니다.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서 미국 달러 가치의 불안, 미국 달러 혹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실무자 협상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있는 뭐 국장급이랄까요? 국장급이 같이 참여한다. 라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기재부와 무역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국 국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 간의 협의 중에 한국은행의 이 통화정책국의 국장과 협의를 한다면 이건 대놓고 통화 가치를 절상시켜라 하는 압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려라라는 압력이 될 수 있어요. 왜? 원화 가치 절상을 원하잖아요. 엔화 가치 절상을 원한다고요. 그밖에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를 절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제2의 플라자 합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식으로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하는 그런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철저히 테이블 밑에서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스스로 환율 조작국이 되는데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상대국 통화 당국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을 좀 요구한다든가. 이거는 명백한 독립성의 문제죠. 특히 통화 주권을 침해하는 일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행보들을 보면 그 밖에 여러 주권들을 다 침탈해버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린란드 내 거야, 뭐 캐나다 51개 주로 편입할래, 이런 종류의 말들이 아예 통화 주권이 아니라 아예 정치적 주권마저 빼앗아 버리는 식의 발언들을 해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주권 정도야 내가 가져가도 돼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려본다면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상대국 통화 당국이 중앙은행이 미국의 채권을 사도록 유도한다든가. 첫 번째. 그럼 미국 채권을 많이 매수하도록 유인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미국 국채 보유가 절대적인 비중인데 그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게 한다든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고 나머지 주변국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라, 더 많이 사라. 그럼 사들인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죠. 이게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바예요.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국 통화 가치는 절상하는 압력이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금리 인하하지 마라, 혹은 금리 인상해라 라는 압력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이 테이블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테이블 위에서 대놓고 사진 찍어가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력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인물이다. 트럼프라는 인물됨이. 그게 미국의 달러화 가치를 약세화하는 어떤 방향성이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는 5개국 재무장관이 한데 모여서 사진 찍어 가면서 이렇게 상대국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를 가치를 절상시키는 그런 약속을 취하고 실제 그런 일을 단행했지만 지금 2025년도식 플라자 합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개별국별로, 개별 국가별로,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서 암암리에 무언으로 이렇게 압력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보냈습니다. 기자님 맞습니까? 보도 설명 자료라는 용어가 맞나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있고 보도 설명 자료가 있는데, 보통 보도 설명 자료는 기자가 기사를 잘못 냈을 때 그 기사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재부의 생각과는 다른 기사예요 라고 할 때 보도 설명 자료를 내죠. 예. 그래서 그 보도 설명 자료가 뭐였냐면, 한국과 무역 협의를 하는데 통화 절상 압력을 가했다라는 식으로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합의된 결과물이 없는데, 합의 중에는 있다. 그 보도 설명 자료가 합의 중에는 있지만 합의된 결과물이 없는데 왜 벌써 보도를 내느냐. 그럼 이 얘기는 곧 이 환율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 반대로 원화 가치를 절하시켜라라는 압력은 취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합의가 있는 과정이 1,450원, 1,400원대였는데 원화 가치를 더 절하시켜라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의 요구는 분명히 원화 가치를 절상하라는 압력일 텐데, 그럼 어떤 식으로 절상 압력을 취했을까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기재부도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것은 테이블 위에서 협상하기 어려운 주제다. 테이블 아래에서 협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라이트하게 명시적으로 환율 절상 압력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외환 개입에 한국이 외환 개입을 하고 있는데, 외환 시장 개입은 앞에 말씀드렸던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미세 조정에 해당되는 변동폭을 좀 완화하는 수준의 어떤 개입일 뿐이고,
구조적으로 뭐 약 원화를 강 원화로 만들거나 하는 것을 바꾸는 개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외환 시장 개입의 정도를 기록해서 분기마다 이 자료를 외환 시장에 어떻게 개입했다라는 것을 분기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근데 그 외환 시장 개입하는 것을 더 자주 매월 리포트를 공유하라 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젠틀한 요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미국 국채를 좀 사달라 하는 요구는 그냥 젠틀함을 넘어선 조금 무례한 요구일 수 있고요. 가장 무례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마저도 이렇게 하라라는 요구를 만약에 한다면 그건 굉장한 무례죠. 이것은 한국의 통화 주권을 빼앗는 식의 한국의 통화 주권을 무시하는 식의 요구죠. 근데 이런 종류의 요구를 어쨌든 테이블 밑에서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아무래도 환율 절상 압력을 받고 적어도 이런 절상 압력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외환 시장의 참여자들, 증권 시장의 참여자들은 절상 압력을 취해 나갈 거야라고 상정하고 있으니까 이 상정하는 것을 마러라고 협정이라고 하는데 마러라고 협정을 하고 있을 거야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만나거나 뭐 개별국 간의 미팅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외환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실제 그렇게 외환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협상 절차가 미국 측은 그런 협상 절차를 유도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게 25년 하반기에 있을 가장 중요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환율 전쟁에 이어서 스테이블 이제 코인 관련된 시나리오도 예상하셨는데 네.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연말에 우리 기자님을 뵙고 그때도 해당 언론사에 인터뷰를 해드리면서 트럼프 2.0 시대는 이런 공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굵직한 공격들이 실제 지금 현재 단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 전쟁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그것과 함께 어떤 카드를 또 내밀까 이걸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데 6월 중에 미국 의회를 완전히 통과할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그 법안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지니어스 액트예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고 제도권 안에 편승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민간 사이드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량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합법화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승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 이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주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포함되어서 초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해 나가는 과정.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이 1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고 많은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혹은 지금 미국의 IB들이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웰스파고라든가 시티그룹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 어떨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민간 기업들이 혹은 빅테크 기업이나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이게 마치 은행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행처럼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한다. 그럼 투자하면 1달러를 받은 거예요. 그죠? 1달러를 받고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모은 1달러뿐만 아니라 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운용하겠죠. 근데 그 운용을 미국 국채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4%, 5%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운용하는 게 이익인 겁니다. 일종의 이게 시니어리지 효과예요. 시니어리지 효과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민간 기업들이 행보가 있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들도 기존의 전통 은행들이 있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그밖에 여러 은행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생겨요. K뱅크, 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런 은행들이 생겨요. 그럼 더 생기면 생길수록 서로 저축을 유인하고자 또 대출을 유인하고자 어떻게 해요? 금리 가지고 경쟁하죠. 그럼 우리 저축금리 높여줄게. 대출금리는 낮춰줄게. 예대금리 차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럼 예대금리 차가 좁혀지는 만큼 다른 나머지 은행들도 긴장하고 과잉 경쟁을 하는 거 많아질수록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은행들이 더 많은 경쟁적인 그 금리를 조건으로 내고 그러니까 저축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금리를 좀 싸게 하는 이런 경쟁적인 움직임이 펼쳐져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유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게 유동성 공급 효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전격적으로 이제 발행을 제도권화하는 과정에서 은행들도 긴장하는 거예요. 이걸 뺏기겠구나. 경쟁하겠구나.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은행들도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이것까지는 팩트죠. 근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실제 하반기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면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된 자금만큼이 국채 매입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국채 매입을 하다 보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역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민간 기업들도 손해 날 게 없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움직임을 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이 높은 국채 금리가 싫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부채 때문에 부채가 과중하고 미국 GDP의 6%가량의 지금 이자 지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한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지출 규모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감당해야 될 이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신용 등급을 또 하락시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의 고민이에요. 최근에도 25년 상반기에도 계속 보시면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거나 움찔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 원하는 게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파월에게도 계속 금리 인하라는 압박을 취해왔던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민간에게 나름 기회를 주는 거죠. 시니어리지 효과를 가져가고 대신 미 행정부는 금리의 레벨을 낮추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또 이게 결국은 미국 달러를 상대적으로 약세화하는 움직임, 금리를 떨어뜨리니까요. 약세화하는 움직임을 또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도 굉장히 가능한 하반기 중요한 전략 카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다만 끝으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전략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또 한켠에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그만큼 과잉 유동성 공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해주는 과정은 과잉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과잉 유동성 공급은 자본시장을 또 요동치게 만들 겁니다. 뭐 그런 움직임이 거세게 이어진다면 그러면 결국 자본시장을 급등시키는 이런 움직임과 함께 동시에 너무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면서 그게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인플레를 정말 자극한다면 중앙은행으로서는 파월로서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가
없게 만들고 오히려 인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모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너무 급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좀 적극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거의 채찍질하면서 빨리 달리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국회 통과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랬지만 실제 국회 통과 후에 많은 민간 기업들은 이 시너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뛰어들 것이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이끌어질 거예요. 실제 국채 매입으로는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하고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그런 지점에서 베센 재무장관이 혹은 그 밖에 주요 트럼프의 인사들이 이런 전략이 맞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해 가면서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수정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급한 마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국이 원하는 그것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국채 금리 하락과 또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를 초반부에는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차기 정부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또 현 시점에서 좀 가장 시급한 어떤 조치나 뭐 제도적 보완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환율 절상 압력과 스테이블 코인 전쟁 이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의견을 드린다면 첫 번째 환율 절상 압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요구를 안 들어주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으로. 그럼 현실적으로 안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뭔가 상응하는 요구를 해야 된다. 그 상응하는 요구가 바로 통화 수합 체결이다. 우리나라가 상설 통화 수합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 주요 기축통화국들은 상설 통화 수합이 체결돼 있어요. 한시적으로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이럴 때 통화 수합을 미국과 체결하고 미국 외에도 여러 주요 국들과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소위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위기 상황에 긴급하게 단기 채권이 빠져나갈 때 외채가 빠져나갈 때 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상대적으로 외환 위기 가능성이라든가 외환 시장의 건전성이라든가 한국 금융 시장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레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원화 가치 절상 압력을 취하고 그 부분을 뭐 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상설 통화 수합을 반드시 요구하는 그런 협력을 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상설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주체는 한국은행과 미 연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국으로 하여금 기준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기준금리 인상하라고 압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채권을 더 많이 사줘라, 국채를 더 많이 사줘라 하는 압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통화 주권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을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되 대신 상설 통화 수합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또 나름의 건전성을 갖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달러에 기초한 1달러당 1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달러화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마저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라는 CBDC 실험도 했고 여러 실험들을 스테이블 코인 실험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통화 주권을 뺏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만약에 디지털 달러를 모두 이용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원화의 사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통화 주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준금리 결정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화를 쓰지 않는 나라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은 활용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 원화가 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원화를 우리도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견제 장치로서 그런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되면서 미국식 이런 드라이브의 신뢰감을 잃어가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죠. 이런 움직임 속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롯한 여러 국채 금리가 세계 금융시장의 가이던스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채 금리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그럼 국채 매입도 잘 안 이루어질 뿐더러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더 많이 발행한다면. 그래서 이런 순간에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 혹은 높은 수준에서 맴도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만약에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거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 그럼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정작 한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나타날 구축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회사채 매입이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특히 만기가 도래되는 많은 회사채들의 경우 또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만기를 변제하고 또 자금을 마련하는 이런 기업들의 행보에 상당한 문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구축 효과거든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랬다가 오히려 그게 경기 부양이 아닌 경기를 더 부진케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거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불안한 움직임을 가져갈 때 이게 한국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우리 국채 발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금융 경로입니다. 실물 경제 경로에서는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제조 기지를 옮기면 수많은 중소중견 공급업체들이 공급할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셧다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위축되죠. 그러니까 이 금융 경로나 실물 경제 양쪽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슈링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규모로서 재정의 규모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부문에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소위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규모의 정책보다는 핀셋 정책 그런 접근을 통해서 재정은 조금 긴축적으로 가져가는 게 적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이렇게 트럼프발 관세 전쟁 2탄, 트럼프 2.1, 2.2가 환율 전쟁이나 스테이블 전쟁, 코인 전쟁으로 치닫게 될 수 있고 이것이 부수적인 부작용을 많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의주시를 하고 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런 순간에 또 어떻게 우리가 적절한 정책들을 펼쳐나갈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 부분들 더 긴밀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기자님과
1시간 정도 가까이 지금 신문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신문 인터뷰에 신문 기사로도 실려야 되겠지만 여러분께도 그대로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인터뷰와 촬영을 병행했습니다. 여러분께 좀 참조가 됐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25년 하반기 경제를 들여다보고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를 가늠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